네, 부산 지역의 현안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문범의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 음악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결연하게 이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오늘도 정말 좀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행된 지 18년이 됐는데 이제 갈수록 적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큽니다. 우선 준공영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시내버스는 민간업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민영제, 네. 하나는 공영제 이렇게 크게는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민영제는 말 그대로 이제 민간업자가 버스 운영 또 수입 관리 노선까지를 다 그냥 민간업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그래서 노선권도 실질적으로 민간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수익성이 높은 노선. 예전을 생각해 보시면 네. 옛날 어른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손님이 많은 데만 버스 노선이 가는 거죠. 이제 그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생각해야 그렇죠, 되니까. 수익. 예, 네. 민영제 상으로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예. 거고. 이에 반해 공영제는 지자체나 공공에서 전체를 다 운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철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 교통공사가 운영 전체를 맡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노선 변경이라든지 또 시민 편익 이런 것들은 이제 높아질 수가 있는데 대신 운영비가 현재의 민영제나 혹은 준공영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용이 코스트가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단을 고려해서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이렇게 한 10개 지자체 정도가 현재 준공영제라고 해서 운영은 민간이 또 노선권과 수익금 전체 관리는 시정부가 하는 준공영제가 부산은 2007년부터 현재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만을 가지고 온 제도가 준공영제인데 지금처럼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면 문제잖아요. 네. 적자 폭도 매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처음 준공영제가 이제 설계되던 게 부산 2005년도거든요. 예. 그래서 2년 정도를 사실 뭐 매주 저도 그때 참여를 해서 매주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부산형 준공영제를 잘 만들 건가 했는데 당초에는 적자 폭이 이제 커지기는 하겠지만 지금처럼 커질 거라고 예측은 사실 잘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012년도에 처음 이제 적자를 메우기 위한 대출이 시작됐는데 네. 그때가 236억 규모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 재정으로 재정을 매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시를 대신해서 그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하자면 시내버스 업체들을 연합해 거기서 이제 은행권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매년 한 200억 규모 정도를 계속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갚으면 다행인데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쌓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커지고 해서 현재는 한 2,200억 규모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이긴 하죠. 그러네요, 그동안 그러네요. 갚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한 예. 2,200억 정도 되고 운송 적자도 이제 이용률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이제 수입이 크게 줄었던 2022년도에 사실 재정 적자가 가장 컸습니다. 네. 그때가 3,566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났고 예. 23년도에는 이제 승객이 좀 늘어나니까 3,190억 정도가 됐고 지난해 2024년도는 2,820억으로 이제 매년 좀 줄고 있기는 합니다.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수송 분담률이 올라가는 추세가 좀 다시 예. 회복되는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수입이 느니까 당연히 이제 적자는 좀 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예. 근데 뭐 3천억에 육박하는 적자 규모는 2000억 후반대 요거는 뭐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을까. 올해 수송 분담률이 대중교통이 44.6% 역대로 제일 높거든요. 예, 네. 저희 적자 폭이 상당한데 이렇게 적자가 왜 해마다 커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 적자 규모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인건비 상승입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이제 그 운수 종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인건비가 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전과 비교해 보면 진짜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처우가 많이 좋아진 거죠. 네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물가도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치. 물가 상승분도 계속 이제 반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수리 비용이라든지 부품 비용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출을 만약에 100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이거 다 업체들만 다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지출 규모를 100으로 딱 기준해 보고 경직성 예산이라 그러죠. 인건비, 뭐 그 정비비, 네. 뭐 보험료 이런 것들을 경직성으로 딱 나가야 되는 예산이 100에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이가 크지 않습니다. 거의 다 경직성으로.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이 그만큼 이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중공영제 시행 이후에 수익성이 높은 노선을 하기보다는 이 정책 노선이라고 해서 예. 예전에 이제 민영제 하에서는 업체가 갈 리가 없죠. 돈이 수익이 안 올라오는데 노선을 넣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공제를 한다는 이유는 공정성을 가지는 거니까 수익성이 좀 낮더라도 시민들의 좀 편리함 위해서 이제 투입하는 노선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예, 거죠. 예. 이게 그런 정책 노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투입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수익이 또 줄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교통복지적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죠. 원가 대비 지금 보니까요. 지난해 원가 대비 수익금 30% 미만 노선이 144개 노선 중에 23개 노선 150부대 정도 규모가 됐고 이걸 이제 원가 외 공통경비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그 경비를 포함하니까 28개 노선에 221개 그래서 221대 정도가 이 30% 수익이 안 나는 이제 노선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표준 운송 원가라고 해서 이제 한 대당 하루에 운영하게 되면 지불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일반 대형 기준으로 보면 한 대당 87만 4천 원 정도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에 일일 수입이요. 평균을 보니까 표준 운송화가 60%를 조금 밑돈다. 그러니까 48만 원 조금 넘는 수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 87만 원 들어가는데 예. 수입은 48만 원 조금 넘으니까 그럼 나머지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은 다 재정으로 이제 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또 하나 요인이 있어요. 요금 문제가 있습니다. 요금 문제가 최근에 요금 인상이 2023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혹시 언제 버스 요금이 오른지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0년 전이었어요. 와, 10년. 2013년도에 한번 오르고 예. 10년 동안 있다가 2023년도 요금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요금 카드 기준으로 보면 1,550원, 현금 기준 1,700원 정도 되는데 버스의 주 수입원이 요금이잖아요. 네. 요금이 10년 만에 올랐어요. 근데 그 사이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게 다 했으니까 그치.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으로 이제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러니까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대출할 수밖에 없고 네. 또 대출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또 나가는 적자폭이 있으니까 또 한계가 있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된 겁니다. 실제 용역에 보면 버스 요금은 50원이든 30원이든 물가 상승분을 2년에 한 번씩은 조정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가 대비로 보더라도 아까 뭐 60%도 채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버스 요금 만약 오른다면 2,000원이 넘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려면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못 하는 거고 올릴 시기가 되면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장이 시민들한테 볼 욕 수밖에 먹으니까 못 올리죠. 그게 10년 걸린 거예요. 아니 근데 대출은 이렇게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갚고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갚고 누적되는 게 아니고 예. 네. 그 만약 200억 평균 200억 정도 되면 그러면 또 2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200억 정도에 그 12년부터 하면 15년 같으면 사실은 2,600억 뭐 3천억 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2,200억 규모라는 건 그 앞에 갚은 거죠. 아니 근데 적자가 계속되는데 또 갚을 수 있는 여력은 생기는 재정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밀린 거를 갚고 다시 추가 대출을 진짜 하고. 돌려막기 같이 그렇죠. 되고 있는 그런 거예요. 형태가 되는 아, 거죠. 네. 네. 예, 이렇게 말씀해주신 적자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 다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적자가 크게 나고 있는데 계속 민간업체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요. 차라리 재정 지원이 돼야 하면 공영제 전환이 어떻냐 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기왕에 돈을 뭐 3천억씩 지원할 것 같으면 네. 그냥 공동지하는 게 좋지 않나?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공영제 전환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이유가 예. 이 공영제가 도시철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도시철도 단순 비교를 해보면요. 도시철도가 4개 노선에 경전전 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수송 분담률은요. 시내버스가 18.8%입니다. 지난해 기준에. 네. 도시철도가 19%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죠. 그렇네요. 거의 같은데 운영 적자. 그러니까 뭐 도시철도 뭐 철도 차량을 받고 이런 거 말고 운영 적자, 경영 적자만 놓고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3,841억 원이었습니다. 훨씬 또 크네요. 1,000억 정도 크죠. 그러니까 물론 직원들 인건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인 게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차이를 감안해야지만 공영제로 전환되면
그 버스의 운수 종사자분들이 당장 어디 비교하겠습니까? 교통공사 비교할 거아요. 그렇죠. 인건비가 교통공사보다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인건비 올려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민간이 운영 중인 시내버스와 시설을 다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부산에 시내버스가 한 2,500대 정도 됩니다. 근데 대당 한 뭐 단순 계산해서 한 2억 정도에 매입을 한다 네. 치면 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돈은 또 어디서 마련하죠? 거기다가 이제 뭐 정비 시설이라든지 공영차고지가 부산에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정비 시설, 뭐 정비사 이런 부분들과 다 고용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공영제 전환을 고려한다더라도 당장은 어렵고요. 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제 일부 노선부터 시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경영이 어려운 버스에서 하나 정도를 매입을 해서 공영제로 한번 시범 예. 운영을 해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거쳐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공영제 전환 후에 노사 문제는 그러면 시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노사 협상을 운송사업조합이랑 그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시가 공영제를 하면 노사 협상을 물론 공사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책임은 시가 져야 되는 거죠. 이런 부담도 이제 있고 각 개별 회사마다 지금 또 노조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개별 회사 노총도 따로 있고 노조가 따로 있고 그러면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네.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당장 공영제 전환은 어려워 보이는데 현재 이 적자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법은 분명히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노선 입찰제 같은 버스 운영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좀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요금 인상은 하면 좋은데 네.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매일 뭐 100만 명, 2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예. 매일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신도시나 산단과 같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곳에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아파트가 하나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가 생기면 거기 노선을 넣어달라고 주민 민원이 막 오고 정치권에서도 로비가 오고 그럼 또 노선을 넣어줘요. 확대요. 그러면 또 이용률이 떨어지죠. 근데 이런 악순환들이 있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면 중공영제가 되면서 시민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예전 같으면 정관 신도시가 생겼다, 명지 신도시가 생겼다, 또 뭐 에코 델타시티가 생겼다. 그럼 버스 안 넣습니다 거기다. 수익이 없는데 뭘 어떻게 넣겠습니까? 그렇죠. 적자가 뻔한데. 네. 근데 지금은 중공영제가 되니까 노선권을 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선을 넣어요. 이번에도 이제 노선 개편을 할 때 들어가게 됩니다. 에코 델타시티 같은 데도. 그럼 노선을 투입하니까 시민들은 인구는 많지 않더라도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대중교통을 넣어주니까 편리해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장점이죠. 이거는 적자와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 복지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어쨌든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제 몇 가지 정책만 가지고 그럼 이 적자 구조를 계속 그런 노선을 넣어야 되고 적자 구조가 바뀔 수 있느냐라고 한 한계가 있죠. 그래서 버스 요금이 아까 10년 만에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물가 상승이나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 결국 재정으로 이제 메꿀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무료 환승도 있지 않습니까? 2005년부터 무료 환승을 진행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돈을 2번 내야 되는 걸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보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예. 몇백억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카운트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적자 노선 같은 경우에 시가 이제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노선권과 운영권을 반납받아서 노선별로 위탁하는 노선 입찰제를 시행해 보면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1번이라는 버스가 있으면 예. 1번이 적자예요. 그럼 1번의 비용이 아까 87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노선으로 입찰을 하면 뭐 한 60만 원에 운영할 업체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니까 당연히 한 2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메꿀 수 비용이 있는. 재정 직전을 안 해도 되니까 비용이 플러스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볼 게 이게 기존 업체가 아니고 예. 신규 업체 네. 혹은 다른 누군가 제가 만약에 그 입찰을 받고 싶어요.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입찰을 받습니다. 그럼 버스 새로 사야 되죠. 그다음에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 정비 그것도 투입해야 되죠. 그럼 적자가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 안 있다가 포기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기존 업체가 그럼 받을 수밖에 없죠. 노선 입찰을. 그러니까 사실은 얼굴만 갈아 끼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그 일종의 이제 그 수요 관리 정책이라 그럽니다. 시내 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 이제 이런 정책들이 좀 강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용률을 높이는데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송 분담률이 1%가 오르면 얼마 정도의 수익이 더 발생하냐면 예. 300억 정도가 더 올라옵니다. 오. 그러니까 크네요, 5%를 올리면 1,500억이 더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44.6%라 했는데 예. 시내버스가 18.8%. 예. 이걸 25%로 올리면 수익이 1,500억 정도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건 거죠. 이용률을 높여라. 이용률. 어떻게 하면 이제 자동차를 승용차 이용하신 분들을 예. 대중교통으로 이동시킬 거냐. 그래서 중앙차로제도 나오고 BRT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뭐 도시적인 지형이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예. 있지만 이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어쨌든 정책적으로 잘 반영하는 것이 우선은 시급한 거다. 그리고 당연히 버스 업체에 대한 민간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경영의 투명성, 예. 재정의 투명성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결론은 그래도 우리 좀 많이 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침에도 네네. 시내버스 열심히 타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 대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 박형준 시장이 지난 17일 한 회의에서 이전과는 좀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입장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 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2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열었는데요. 거기 앞서서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조성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해수부 이전의 필요성도 강조를 했고 해수부 본청은 물론이고 지방청 또 산하기관까지 전부 패키지로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래야 또 부산에 있는 기관과 기업들이 협업을 통하면 해양 5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거다. 이렇게 이전과는 확실하게 좀 다른 예. 적극적인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전보다 달라졌는데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산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요.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해수부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해사법원에 대해서도 단순히 뭐 분원 이런 성격 안 된다. 그냥 전국적인 걸 다 관할할 수 있는 그런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HMM 이전도 해양기업 이전 지원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한다. 이제 정부와 같이 우리 부산시와 같이 노력하자. 그래서 시는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좀 적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입니다. 해수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해수부 이전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하기로 돼 있는데 네. 내일 어떤 내용의 보고가 이루어질지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네. 이제 지역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해수부 기능 강화 이 부분도 방향성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해수부는 어떤 입장일까를 간만에 생각해 보면 네. 기왕에 부산으로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지금 해수부 기능으로 가가지고는 사실 별 자기들은 진짜 일할 공간만 생활 그 공간만 옮기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가 개왕해양수도 부산을 뭔가 만든다고 했을 때 또 북구강로 개척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명분도 주어졌을 때 제가 해수부라면 이 대명분을 갖고 우리 기능 강화해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성 관련은 물론이고 해양 관련된 부산된 여러 기능들을 통합을 해서 정부 정책을 좀 리드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후순위 밀려 있는 부처였다면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아주 최선두에 서 있는 그런 정부 부처로 바꾸기를 원하지 않을까 또 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 문제도 해수부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부산시나 또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이런 내용들 아주 구체적으로 플랜을 정하고 이런 기능들이 강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해양강국 또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또 북구강로 개척도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또 부산을 잘 아는 민주당 내 인사들의 노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실제 지금 전재수 의원이 여전히 그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그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제가 전재수 의원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예. 기대를 해보는데 제대로 역할을 해갖고 본인이 만약에 장관으로 온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뭔가 이 키를 딱 쥐고 오는 거잖아요. 성과를 그렇죠. 가지고. 예. 좀 그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지역 입장에서도 성과를 얻는 거니까 더 많이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박형준 시장의 입장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발언만으로는 안 되고요.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도 이 부산시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정부에다가 예를 부산시가 그 해양기업 이전 TF를 제안한다.
그러면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부산시 고마워. 예. 우리 받을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부산시도 그런 기대를 다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부산시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여야 망라하고 예.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쨌든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저는 이 국정과제의 이 해양수도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입법과제들도 어쨌든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제가 박 시장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유리한 거 아니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지금부터 더 많이 노력해가지고 만약 얻어내면 이거 뭐 민주당만의 성과 아니야? 이건 나도 노력했고 부산시도 노력했어. 이런 성과로 가져가는 전략은 안 될까?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예. 어쨌든 17일 발언에서요.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글로벌 오브 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도 약간 전향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북구강도 특별법과 통합 추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전향적인 태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논의도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정무 라인을 총풀 가동해 가지고 이걸 좀 전환시킬 수 있다면 그럼 너무나도 이제 좀 좋은 계기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건 해양수산비서관입니다. 지난 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여야 관계 또 지자체 이 협업 관계가 구성되는 거여서 또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인선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네. 어떨까가 궁금해집니다. 자, 해양수산비서관에 누가 오느냐가 참 중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소탐 대탐이다, 소탐 대실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바로 이 동남권 투자은행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역 내에서도 이제 가능한 조직부터 받아오는 게 네. 부산한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있고 이러다가는 자칫 산업은행 이전은 아예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기능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좋은 카드는 당연히 산업은행 이전에 오는 거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온다? 논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될 일 갖고 힘 빼지 말자. 이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지금 만약에 제가 산업은행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좀 반대하는 쪽에서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포기는 하지 말자. 포기는 하지 말자. 대신 어렵다는 현실성을 인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상황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뭐 산업은행 이전이 들어있다 없다 이런 논란을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소모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전에 이제 한국정책금융공사 부산 유치 사례를 예를 들면서 그때도 뭐 한 대 또 실패하고 결국 그 공사는 산업은행에 다시 들어가 버리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뭐 동남권 투자은행이 제한된 역할을 하든 아니면 산업은행의 뭐 동남권 투자금융센터 정도의 위상을 갖추든 그거는 지금 우리가 노력하기에 여야에 따라 위상이 좀 달라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비판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업은행 이전도 안 되고 동남권 투자은행도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최악의 결과지만 둘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규모가 3조 원 정도로 매우 작은 것이 아쉽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의 내용일 뿐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또 야권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부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야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정책금융기관의 기관을 할 수 있느냐 3조 갖고 되느냐 예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는 15조 가지고도 안 됐는데 더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뭐 또 산업은행의 뭐 동남권 투자 그 금융센터의 예. 기능이라면 그것도 떼서 가져오고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서 사는 규모는 아니지만 불경 지역 금융을 좀 그 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최소한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사이즈로 키우자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만들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된다 안 된다로 논쟁하는 건 소모적이고 그것보다는 우선은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예. 저는 좀 파일을 키우는 작업들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은 현실 가능한 선택을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일부의 우려처럼 지역사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기용 기관 설립이 된다면 그것도 좀 걱정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생색내기용으로 진짜로 뭐 산업은행의 동남권 투자금융센터 정도 기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생색내기용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는 게 그래서 그걸 하나의 선택지로 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규모를 키우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일 우리가 이제 동남권 투자은행도 됐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일단 만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2차 공공기관이자는 어쨌든 추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수출입은행 최소한 안 되면 수출입은행이라도 가져오자. 예. 산업은행이 안 된다면 그런 노력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토대를 가자. 그건 전략이죠. 그거는 뭐 우리가 하기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노력들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원회가 TF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노력들도 같이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해양수도의 핵심은 결국 해수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또 법률 기능 회사법원이죠. 법률 기능 금융파트가 직접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동남권 투자은행 아니면 산업은행이 안 되고 동남투자은행도 안 되면 금융 부분이 빠지는 거니까 힘드니까 이거라도 어쨌든 기능들을 좀 집합시켜서 부산 해양수도로 가는 길을 더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관점을 좀 투트랙으로 잡아가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시민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 지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